자, 지난주 설 명절 한 주 쉬고, 새롭게 이제 김초엽의 방금 떠나온 세계라고 하는 SF 소설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달 2월 첫째 주, 둘째 주를 같이 할 텐데,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방금 떠나온 세계의 총 7편의 단편 중에, 먼저 4편의 단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 이 책,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책인데, 어, 이민서 들리냐? 이민서 목소리 안 들리는데? 음, 유건영? 네, 건영이는 숨그림자까지 다 읽었나? 네. 음, 저 딱 한 읽었어요. 음, 혹시 뭐가 시끄럽구만. 이다경? 네. 다경이 다 읽었냐?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김초엽의 SF 소설집인데요. 먼저 저자 소개를 하면, 어, 오늘자로 선생님 위키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프로필이 뜨더라고. 김초엽 작가는 올해 32살에 뭐 선생님 생각에는 엄청 젊은 작가인데 너희한테도 젊게 느껴질지는 모르는데 어, 학력을 보면 특이하죠. 포항공과대학 화학과의 이거 학사와 석사 대학원까지 마친 분이야. 어, 대체로 소설가라고 하면 문과에서 배출됐을 것 같은데, 역시 이 SF, 사이언스 픽션을 다루는 그런 어떤 이과적인 마인드를 전문성을 갖춘 인재네요. 어, 등단은 2017년에 문단에 데뷔했다는 뜻이야, 등단이란 말은. 관내분실. 선생님도 이 관내분실이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아, 진짜 뛰어난 작품이다. SF 소설은 대체로 이렇게 좀 허황된 얘기, 재미있긴 하지만, 뭐 이게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어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갖기도 하는데, 관내분실 등등의 이 김초엽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편견들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좋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음, 관내분실 얘기 잠깐 하자면, 아마 여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단편집인데, 이 단편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은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 관내분실은 도서관에서 책이 분실되는 건데, 어, 관 내에서 분실됐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책을 어떤 사람이 훔쳐가거나 아니면 책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누군가 빌려갔는데 도서관의 책을 밖으로 반출했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도서관 안에 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책이 분실됐을 때 그거를 관내 분실이라고 한다는 거야. 선생님도 이 책을 통해서 저 관내 분실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도서관 내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자료가 사라졌다는 거지. 그런데 SF 소설이니까 진짜 책이 분실된 게 아니라 이 미래가 되면 사람들의 데이터 베이스, 어떤 사람의 뇌나 생각이나 추억이나 사진이나 이 모든 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도서관 같은 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죽으면 선생님의 모든 여태까지 말했던 거, 선생님이 찍은 사진, 선생님의 추억, 이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보고 싶은 선생님의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죽으면 뭐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AI처럼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이제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선생님 보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면 찾아와서 이 도서관에 접속해서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 정신을 토대로 한 AI 그 생성형 AI와 챗GPT와 대화하듯이 이게 대화를 하는 거지. 뭐 그런 시대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엄마의 데이터베이스가 분실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던 엄마인데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내가 그 엄마를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될까? 그 대화는 과연 그러면 진짜 엄마랑 대화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의미 차이가 있지? 어, 이 관내분실이 김초엽의 SF 소설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등단작이기도 하고 이 김초엽의 이 소설이 이런 SF 소설이 되게 의미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일종의 사고 실험이야. 이 사고 실험이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변이를 통제하고 하는 그런 실험 말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가상의 실험을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 뭐,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하고, 과학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실험에서 뭔가 얻어낸 것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를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철학적인 어떤 의미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통상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는데 김초엽의 소설들, 약간 허황돼 보이기도 하는 이 사이언스 픽션을 읽으면서 맞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논리적 모순, 우리의 감정의 실체,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살지 못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편견들, 그 편견들이 얼마나 그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것인지,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당연한 어떤 관념들, 당연한 사고들이 실제로 그렇게 당연하지 않네? 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느끼게 하는 그런 사고 실험들을 우리한테 마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김초엽이 어쨌든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문단에 SF 소설도 예술적 가치가 있고 문학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충격을 가한 어떤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신선한 작가로서 각광을 받는 거고 또 SF 소설계에서도 아,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들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누가 뭐래도 지금 뭐 가장 뭐 많이 쓰는 되게 다작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핫하게 잘 팔리는 작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학성과 상업성을 모두 성취한 그리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던져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편견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 그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가가 바로 김초엽 작가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블로그, 이 서평을 기록해 놓는 블로그에 내가 김초엽의 책들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 어, 선생님이 이전구 선생님이어서 프로필에 전구를 달아놨습니다. 네이버에 이 PPP 2009 선생님이 이전구잖아. 그래서 2009 PPP는 선생님 옛날에 그 모임 이름인데 29TK는 선생님이 TK 탱크 전차부대 그 장교 출신인데 29 전차대대 출신이야. 어, 선생님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뭐 한 5년 정도 더 됐나? 한 5, 6년 정도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선생님이 어떤 책을 읽고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짤막하게 서평을 계속 그 남기고 있어. 그래야 너희도 이렇게 가르치고 선생님도 뭔가 기록을 해놓는 일종의 메모장 같은 곳인데 공개돼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종구 선생님 무슨 책 읽지 요즘? 그리고 옛날에 어떤 책 읽으셨나 궁금하다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PPP 2009 혹은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 프로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선생님도 이런 용도로 쓰는데 너희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블로그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되게 편리하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오늘 이렇게 그 캡처를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김초엽의 작품을 내 블로그 내에서 검색을 했더니 김초엽의 행성어 서점이라는 단편집을 작년 6월에 읽었네. 그 다음에 물의 모사라고 하는 이건 장편 소설이야. 우리가 그 A4 한 10장 내외 정도로 이렇게 읽히는 게 단편 작품이라면 그런 것들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낸 게 이제 행성어 사전. 물론 행성어 서점이라는 단편이 있기도 해. 수록되어 있는 대표 단편이지. 그 다음에 무레무사라는 것은 장편 소설인데 통상 이렇게 한 권짜리 정도 분량 이상 되는 소설을 장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재작년 8월 7일에 읽었네. 어, 물론 이 소설 둘 다 재밌었는데,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김초엽 작가가 이 짧은 단편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을 쓰는 데 비해서 아직 그 긴 호흡에 한 권짜리의 긴 소설들은 아직 쓸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물의 모사라는 작품이고요. 기회가 되면 물의 모사는 우리 수민에서 읽어준 작년에 했구나. 음, 우리 같이 읽었던 책이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뭐 이건 정말 베스트셀러고요. 김초엽의 작품을 뭘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책을 다들 추천을 하고 선생님도 가장 좋은 작품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대표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 수록되어 있는 그 단편들 중에 스펙트럼이라는 작품이 아마 선생님 되게 오래 기억나는 작품이고 음, 정말 김초엽이 진짜 엄청 뛰어난 작가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느낀 작품집이 바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통상 워낙 유명하니까 뭐라고 하던가 우빛 속이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음.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된다면 너희가 이제 이번 수면실 읽어줌에서 우리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이 단편집을 읽고 김초엽 작가 작품을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추천하고요. 어, 이 김초엽
하고 김원영이라는 이 변호사 분인데 사이보그가 되다라고 하는 논픽션이야. 논픽션이라는 건 소설이 아니라는 거지. 자,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이 책은 그 김초엽 작가하고 김원영 변호사가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둘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김초엽 작가는 청각 장애가 있으시고 김원영 변호사는 이 그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는 분인데 제목이 사이보그가 되다잖아. 그래서 사이보그는 기계하고 인간의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한 인간을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김원영 변호사는 내가 휠체어라고 하는 그 기계와 한 몸이 돼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내가 사이보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 김초엽 작가는 내가 귀가 안 들리지만 그 인공 와우, 보청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을 수 있으니 기계를 통해 듣고 있으니 나이가 사이보그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면 그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경을 쓰면 이렇게 보고 살 수 있으니 안경이라는 어떤 도구의 힘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사이보그다. 아니면 선생님 그 예전에 이가 불편해서 여기 하나를 임플란트를 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임플란트라는 그 기계적 도구를 이용해서, 뭐 기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도구를 이용해서 인체가 아닌 것과 결합해가지고 내가 씻는 그것을 할 수 있으니 나는 임플란트를 어, 사이보그다. 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사이보그가 되다라고 하는 약간 SF, 사실은 선생님이 이 책이 SF 소설인 줄 알고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너무 괜찮아서 김초엽 작가의 다른 책이 있다고 해서 누가 추천을 했는데 사이브가 되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인분이 추천하셔가지고 SF 소설이구나라고 읽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김초엽 작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 걸 처음 알게 됐어. 일종의 장애학.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을 돕는 이 도구들이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기 위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 보완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논픽션이었는데 선생님도 장애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들, 내가 갖고 있던 편견들이 많구나라는 것, 그리고 막상 우리가 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걷게 되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공 칩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막 생기고 하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떤 관점을 좀 강조하냐면 김초엽 작가가 어릴 때 귀가 이렇게 잘 안 들려서 장애가 있어서 인공아웃 시술을 받고 이 보청기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보청기 판매하는 그 대리점에서 이 최신형 보청기가 나왔는데 이 보청기가 최신형이니까 어떤 걸 기대했겠어? 더 잘 들리고 덜 불편하고 이런 걸 광고를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작아져가지고 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여성분이니까 머리를 기르면 안 보인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더라는 거야. 이게 안 보일 정도로 남의 눈에 안 보이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싼 가격의 보청기를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 관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데 적합한 이 디자인을 위해서 장애인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심지어 성능이 더 잘 들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어떤 장애인을 이렇게
그 보완하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내가 장애가 없다는 걸 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가 없다고 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진화하고 신상이 나온다면 뭔가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 이게? 선생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김초엽 작가의 이런 발상들, 이런 문제 제기. 이게 진짜 장애가 있지 않고 장애인과 같이 우리가 그 더불어 살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운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좀 성찰하고 반성하게 했던 계기가 된 책이어서 기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읽는 이 소설 안에서도 자꾸 사이보그의 문제들, 로라 같은 경우에는 팔 세개를 만드는 그런 그 사람이잖아. 그리고 마리의 춤 같은 단편에서는 마리가 그 어떤 시각을 볼 수 없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 어, 모그라고 하는 장애인 집단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김초엽이 느꼈던 그리고 이제 언어를 하는데 우리 그 단편들 중에 보면 춤그림자, 이번에 네 번째 작품인 춤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로써 대화하는데 이 숭그림자라고 하는 행성의 그 인간의 변종들은 이 후각적 그 센 물질들을 이렇게 그 활용해서 어떤 물질 분자를 이용해서 언어를 한다든지 이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음성 언어를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특히 이제 이 방금 떠나온 세계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서도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다른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면 우리와 인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성 정체성이 다르거나 혹은 성별이 다르거나 세대가 다르거나 이런 나와 다른 사람들, 타자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문제에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특이한 방식으로 SF의 완전 허황된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로 우리한테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김초엽이 자신이 겪은 장애의 경험들, 이 장애를 가지고서 이과 공부, 포항공대의 석사까지 화학과 석사까지 할 정도의 공부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김초엽 개인의 어떤 그 작가로 살아온 삶이 공부하고 장애인으로 살고 이런 것들 경험이 작가로서 얼마나 풍부한 그 눈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사이보그가 되다라고 하는 저 두 사람의 대담 그리고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김초엽 작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장애를 이게 보완하는 어떤 그 기구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좀 읽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김초엽 책은 아닌데 SF 소설 중에 가장 뛰어난 SF 소설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테드 창이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그 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인가에 그 있었던 구글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대기업의 IT 기업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는 테드 창이라고 하는 작가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것도 단편집이야. 이 단편집은 뭐 어떻게 보면은 SF 소설도 있고, 약간 판타지라고 하는 그 약간 환상 소설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도 이렇게 좀 섞여 있긴 한데, 그 우리 시대의 동시대에 가장 뛰어난 SF 작가가 누구냐 그러면 이 중국계 미국인 테드 창의 저 책이니까 난 SF 잘 모르는데 혹은
이번 김초엽의 이 SF 소설 보고 야, SF랑 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뛰어난 사고 실험을 보여주고 이런 아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고의 방식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좀 던질 수 있는 약간 충격적인 선생님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소설집이었는데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건 정말 진짜 잘 쓴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요즘 그 넷플릭스에 그 중국 작가의 삼체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축구금일 거다. 넷플릭스는. 그래서 삼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삼체 이렇게 써야지. 스터리 바디니까. 선생님이 이 삼체라고 하는 그 SF의 그 명작이라고 하는데 어, 이 중국의 SF 수준도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로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이렇게 그 나왔는데 전체 내용이 선생님 이 책도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넷플릭스 보고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이 서가명강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 서가명강은 뭐 되게 좀 그 어떤 책이냐면 서울대 교수님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교양 그 수업 수준의 수업 강의록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시리즈거든. 이 다양한 뭐 문과, 이과 대학의 그 다양한 그 전공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흥미로운 대중들이 흥미로울 만한 이슈들을 강의로 만든 건데 그걸 책으로 만든 책인데 이동신이라는 교수님의 SF가 지금의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어, 요 책도 SF가 무엇인지, 그리고 SF가 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하다면, 이 책도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런데, SF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교양을 늘려주는 책으로서 의미 있는 책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잠깐 나오는데, 커트 보니것의 제오도살장, 우리 이번 한 여름이나 가을쯤, 여름쯤에 우리 함께 읽을 SF의 이것도 고전이지. 이 블랙 코미디의 아주 명수인 커트 보니것. 우리 전에 작년에 선생님하고 고양이 요람을 읽은 친구. 이것도 SF였잖아. 그러니까 어떤 괴짜 박사가 세계를 다 얼려버리는 아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위험한 물질을 발명해내서 세상이 이런 위험한 물질을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루다가 세상이 종말에 점점 이르게 되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작품인데 고양이 요람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작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커트모니거스의 제오도살장도 올해 선생님이 읽은 뭐 SF 중에 뭐 장편 중에는 단연 제 최고로 좋은 작품을 커트모니거스의 제오도살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소설가들 뛰어난 소설가들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김영하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기 인생에 자기 소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가 누구냐 그러면 커트모니것을 많이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제우도살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여름쯤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리스트를 보면 있습니다. 이 소설의 김초엽이 누구인지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대표작 그리고 SF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여러 배경 책들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일 텐데, 이 전면 페이지 말고 후면 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추천의 글이 김겨울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북 유튜버야. 선생님도 김겨울 이 작가의 유튜브를 잘 보는데 재미있어.
여러 가지 책들 어,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겨울 이저 유튜버 작가가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을 보면 그 소개를 읽다 보면 아, 나 이 책 읽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도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와, 정말 추천을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좀 막막하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바야흐로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 김겨울에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김겨울 작가가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고기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논픽션인데 어, 그 책을 김겨울 유튜브에서 보고서 선생님 보고서 진짜 엄청 야 진짜 끝내주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물고기는 없다인가? 아마 비슷한 제목일 거예요. 김겨울의 이 소설에 대한 추천사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추천하는 글이니까요. 눈부신 데뷔 이후 줄곧 그의 두 번째 소설집을 기대하려 왔대. 첫 번째 소설집이 뭐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서 다음 작품이 이거지. 그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기대한 것도 같고 새로운 시도를 기대한 것도 같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독자로서 방금 떠나온 세계는 이 모두를 성취했다고 느낀다. 칭찬하네요. 이 책은 꿋꿋하게 나아가는 인물을 중심으로 회상을 통해 현재를 소환하는 김초엽의 일관된 궤도 위에 있으면서도 이게 뭐야? 한결같은 모습이겠지. 우리가 빛의 속도에서로 갈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그려졌던 사회 문제,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들. 우리가 타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성소수자나 어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사실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약간 이렇게 포장을 더 많이 했다면 그것들을 많이 걷어낸 작품. 딱 보다 보면 뭔가 약간 더 직설적으로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좀 더 잘 드러난 작품이 이 두 번째 방금 떠나온 세계 이 소설집이라고 하는데 김겨울 작가가 잘 읽어냈다고 선생님 동의하는 바예요. 소설 속에서 보통과 다른 존재들 우리가 통상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지? 아, 쟤는 비정상이야 이런 것들 장애, 성소수자 혹은 여성 뭐 아니면은 이주 노동자, 이주민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은 평범한 이들에 도달하지 못할 특별한 곳에 도달한다. 이 소설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극복의 서사로 멈추지 않는 것은 김초엽의 세심한 관찰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사유 덕일 것이다. 뭐 여기서 노골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김초엽이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느끼는 세상의 편견이라든지 그리고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것이 그 방식으로 나름의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는 그런 주장이 사실은 이 김초엽의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삶에서의 경험이 이 작품들에 녹아 있다. 이 작품들을 우리 네 편의 단편, 일곱 개 중에 네 편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 이번 시간까지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마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바라보는 또 다른 타자들. 음, 우리 로라라는 작품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인지 부조화 같은 거 있잖아. 자신의 신체가 우리 그런 거 있거든. 그 이렇게 불행 뭐 이렇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손이나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받은 분들이 그 느끼는 증상 중에 어떤 증후군 중에 없는 팔이 분명히 이 팔이 없는데 이렇게 팔을 절단하는 팔이 없는데 그 팔이 간지럽고 그 팔 끝이 아프고 한 감정, 이 느낌들을 자꾸만 시달리는 게 그 가상 신체에 대한 그런 고통이 있거든. 반대로 이런 그 장애들을 거꾸로 네가티브로 돌려가지고 이 김수엽 작가 로라는 작품에서는 내가 팔이 있는데, 분명히 팔이 있는데, 이 내 팔이, 정상적인 내 유전자로 된 있는 내가 갖고 태어난 이 팔이 가상의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이질적인 이물감을 계속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 팔을 절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이 소설에서는.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저거는 장애에 대한 이상적인 병적인 동경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팔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니네는 팔이 있어서 그게 절단까지 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편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로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 나의 애인, 로라가 자기는 이 두 팔 말고 팔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이 가상의 팔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지. 있던 팔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 부위가 가렵거나 아픈 사람이 있고, 내 팔은 진짜 내 팔인데 이 팔이 내 팔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 팔을 이게 절단하는 과정까지 가는. 근데 이건 완전히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유형이잖아. 분류를 하자면. 어떤 거야? 나는 팔이 두 개인데 자꾸 팔이 세 개인 것 같아. 가상의 팔이 자꾸 느껴져.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합니까? 제 3의 팔을 이 사이보그 그 인공 팔을 이 기계 팔을 이식하지. 그래서 그 기계팔을 이식했는데 그 이식한 부분이 막 이렇게 그 맨날 아프고 곪고 막 이렇게 염증이 나고 하고 그리고 나랑 사랑하는 사이여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까갖고 이렇게 할 때 자꾸만 이 세 번째 팔이 그 나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통보하듯이 나 팔 하나 기계팔로 이식할 거야. 앞으로 나는 팔이 세 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팔이 세 개라고 느꼈고 그 팔 있던 그 부분에 기계팔을 이식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사랑하는 애인한테 그냥 통보하듯이 너가 이거 못 받아들인다면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 로라라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인지 이해를 포기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그 사고 실험을 던지는 그런 김수엽 작가의 대표적인 그 수법들을 쓰고 있는 거지. 결론은 뭐, 이 타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타자는 지옥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그 아무리 가까운 사람, 부모 자식 간이나 사랑하는 사람, 부부 간이나 별의별 어떤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 알 수 없잖아. 그 사람이 내 아이가 아파서 속상하고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얘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느낄 수는 없잖아. 그지?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걸 꿈꾸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선생님이 커피 한 잔을 똑같은 커피를 타서 내가 마시고, 어, 우리 친구들한테 한 모금 마셔볼래 했는데, 맛있지? 그랬더니 우리가 다 맛있다고 했어. 사과 하나를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우리가 먹었어. 사과 맛있다.
똑같은 사과를 먹었지만 내가 느끼는 그 맛있음이 우리가 서로 같이 맛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 맛있음은 동일한 것일까? 동일한 느낌을 받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타자라고 하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가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실존적인 분리가 있는 거지, 단절이 있는 거지. 김소월의 시처럼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들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그지? 그러니 어떨 때는 진짜 타자는 지옥이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나를 뭐 안 믿어주고,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쟤는 왜 저럴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음. 우리는 뭐 선생님 요즘 자꾸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난 너무 괴롭거든.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 미친 게 아닌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음. 아무튼 그 보통과 다른 존재. 우리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다들. 그 정상은 뭐야? 보통의 다수를 정상이라고 하고 그 보통이 아닌 소수의 이질적인 사람들을 다 타자로 밀어내는 표현이 정상, 비정상이잖아. 나는 정상이야. 쟤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정상인이에요. 쟤는 장애인이에요. 나는 정상적인 한국인이에요. 쟤는 이주민이고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는 정상적인 이성애자예요. 쟤는 변태예요.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김초엽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동성애자들만 사는 그 행성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만 사는 행성. 어떤 행성이야? 우리 그 순 그림자 같은 소설에는 그런 행성이 나오잖아. 말 못하는. 대신에 분자를 이렇게 뇌에서 인식해가지고 그 분자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공생 물질을 만드는 어떤 애들과 공생을 통해서 의사를 주고받는 거기에 인간, 말로써 의사들을 소통하는 인간 하나가 소수자로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말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음성 언어로 소통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얘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얘를 소외시키고 얘를 배척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SF적인 그 우주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완벽한 타자와의 그 소통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 보통과 정상과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흥미로운 소재와 괜찮은 문장으로 썼다는 점에서 김소영은 좋은 작가다. 다 읽고 돌아서면 그가 그린 세계가 자꾸 마음을 붙잡는다. 예감컨대 살면서 마주하는 사회 단면 속에서 이 소설은 불쑥 떠오를 것이다. 그렇지. 어, 아주 허황된 세상, SF가 그려낸 어떤 행성, 아니면 어떤 미래, 어떤 이상한 세계이지만 사실은 그 세계보다 더 이상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일 수도 있다는 느낌들을 문득문득 더 느끼게 할 거라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SF보다 더 황당한 세계에 살고 있구나. 더 편견을 가진 세계에서 이 외계인하고 소통 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가까운 타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못하고 단절돼 있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고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보통의 삶, 정상의 삶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수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제3세계 노동자들,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배척해도 괜찮을 법한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면서 그런 폭력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 폭로하는 거지. SF 방식을 통해서. 씁쓸한 현실과 과학적 상상과 단단한 마음을 김초엽의 방식으로 너끈히 꿰매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문장은 정말 김겨울 작가의 좋은 평이라고 생각해. 씁쓸한 현실을 과학적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어, 이 김초엽의 아주 훌륭한 점인데 거기에 단단한 마음이 추가되는 거죠. 단단한 마음이 없으면 쉽게 동정하고 쉽게 극복의 서사를 만들고 쉽게 성공하게 만들고 해서 너무 간단한 소설들을 만든단 말이야. 야, 세상이 간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간단한 그냥 작품을 그려내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고민의 깊이가 얕은 거지. 그런데 이 쓸쓸한 현실을 과학적 상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쉽게 성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작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발짝 더 깊이 있는 사유들로 우리를 이끈다는 점에서 이 김겨울이 얘기한 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김소욱 작가의 장점이다라고 선생님 동의를 합니다. 그가 이 시대에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선생님보다 한참 어린 뭐한 띠동갑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12살 정도 차이 나는 이 젊은 그리고 작가가 와 이렇게 나한테 충격을 주고 나의 사유들을 이렇게 한번 성찰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쓴다는 것 되게 기쁘잖아. 뭐 정상적으로 산다면 내가 평생 그 살 동안 이 작가는 계속해서 더 나은 작품으로 나아가고 나한테 또 되게 신선한 자극을 줄 만한 되게 잘 맞는 작가가 동시대 작가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현실을 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식으로 풀어내는구나. 이런 거 되게 의미 있지.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러시아의 18세기, 19세기, 19세기의 그 초반의 작가들 물론 이제 의미는 고전이지만 그 사람이 살던 시대와 공간이 나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정말 좋은 작가라고 생각한 작가가 이 시대에 나랑 같이 살면서 이 같은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이거는 진짜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 선생님. 그의 글은 어설픈 마음의 영토를 넓혀주는 깃발이다. 앞으로도 그의 성실한 독자가 될 것이라는 그리고 많은 다른 독자들이 그럴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라고 아주 좋은 추천의 글을 좋은 서평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우리가 그 최후의 라이온이 마리의 춤, 그다음에 로라, 그다음에 숨그림자 이 네 작품을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어,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문예준, 문예준 안 들리나? 보자. 어, 임재영, 네, 재영이는 이 네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좀 인상 깊었나? 저는 일단은 최후의 라이오니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아유, 쯧쯧. 야. 싸우지 말고. 왜? 이유는 뭐야? 일단은, 어, 불멸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제가 읽는 책의 종류에서부터, 제가 읽는 책에서 볼 수 없었던 거여갖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기했고, 기계들이
보통 아니, SF. SF에서 기계들 막 있잖아요. 로봇 같은 것들이 나오면 보통 파괴하고 기계들 세상으로 막 나오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서 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점이 특이하죠, 그죠? 네, 어, 선생님도 최후의 라이온이 보면서, 아, 이게 김치엽 작가 이 작품을 썼을 때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던 것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코비드19라고 하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게 어, 봐서. 그거를 우한 폐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라고 하고,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를 싣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단 말이야. 중국이 마치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막 희생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 팬데믹이었는데, 이 최후의 라이오니도 어떤 불멸의 과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죽지 않는 인간들의 세계에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멸종하는 이야기잖아요. 선생님은 이 불멸인들이 멸종에 이르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불멸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래서 과거의 유전자들은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전자들을 소멸시키고 그 과거 유전자들의 무수한 조합들을 계속해서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양성들을 갖춘단 말이야.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 조합들을 계속해서 조합함으로써 새롭게 어떤 다른 존재들을 막 분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불멸인들은 어때? 과거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 살잖아. 그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존재들. 이게 뭐야? 타자를 거부하는 거지. 우리 캐번디시 바나나의 멸종 같은 거 있잖아. 사람들이 캐번디시 바나나가 맛있다고 캐번디시 바나나만 온갖 수많은 바나나 종 중에 단일종인 캐번디시만 심었더니 바나나 바이러스 하나가 캐번디시를 공격하니까 바나나 전체가 멸종할 뻔했잖아. 선생님은 이 최후의 라이오니의 그 설정들, 불멸인들이 멸종하는 과정을 이제 그 어떤 모티프로 갖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들과 하나가 돼서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우리라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어지면 야, 쟤 옛날에 어떤 말도 있으면 틱이라고 해서 혼혈인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다문화 사회여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 하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서로 다른 문화들을 공유하면서 새롭게 변해가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영속시킬 거라고 하는 건강하게 더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가 딱 생기자마자 저거 중국 애들이 갖고 온 거고 중국 애들만 차단하면 마치 될 것 같이 특정 종교인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퍼뜨려서 특정 지역의 대구 사람들, 얘네들을 고립시켜가지고 얘네들만 배척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할 것 같이. 또 이태원에서 특정 성소수자들 클럽에서 이것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너 게이지 이렇게 하면서 게이들이 마치 코로나19를 퍼뜨리는 더러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을 극복한 과정은 어땠어?
여기에는 안 걸린 친구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걸렸잖아.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백신은 어떤 거야?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내 몸이 이질적인 존재와 공존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질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걔를 내 몸의 면역작용을 너무 과도하게 일으켜가지고 내가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지 않을 정도로 공존하게 돼서 그것이 우리가 면역이잖아. 선생님도 아마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에 오미크론 뭐 다 걸릴 때 한 두 차례 걸렸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줌에서 콜록거리면서 줌 수업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 최후의 라이오니의 우리 그 재영이가 잘 얘기했지만 이런 불멸인들의 멸종과 관련된 모티브는 이런 타자를 수용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주제의식을 좀 이렇게 SF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기계들이 오히려 인간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선생님도 뭐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즐겁게 봤습니다. 어, 시간이 뭐 거의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마리의 춤이나 로라나 숨그림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같이 뭐 좀 미뤘다가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그 단편 세 개까지 모두 다 읽고 전체적으로 오늘처럼 오늘 이 첫 번째 단편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최후의 라이오니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좀 꾸려보려고 디자인을 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려면 충실히 잘 읽어와야겠지요. 이 방학 때 읽을 만한 되게 솔직히 그 2시간 정도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냥 쉽게 넘어가는 재미있는 책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 잘 읽고서 이 시간에 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징성들이나 이런 문제를 부각하려고 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라든지 이 소설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인식들을 좀 했어요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읽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월 19일에 경영 콘서트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SF 소설보다는 이렇게 빨리 읽히는 책이 아니야. 그래서 사전에 그 2월 셋째 주, 넷째 주를 우리가 이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면 잘 파냐, 어떻게 하면 돈 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책이니까 대단히 흥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 책은 사전에 구매를 하든 아니면 대출을 뭐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든 해서 어, 좀 사전부터 좀 읽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김초엽의 SF가 좀 가벼운 소설이니까 미리미리 좀 다음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올 1년 열심히 책을 읽어봅시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 민서도 안녕.